이번 영상은 제 토지 위에 주유소가 지어진 땅을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얼마에 낙찰받았고 현재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억 351만 8천 원인데 34%까지 떨어져서 3,50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물건이에요. 4차 유찰이 된 상태였고 지인분들 몇 분과 함께 공동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는 보니까 2018년 7월 19일 날 했네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 또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자, 해당 물건 토지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목은 전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의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 살펴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경매는 매각물건 명세서,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토지를 입찰을 했잖아요. 임차인은 당연히 없겠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네요. 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목은 전인데 현황상 충전소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임. 저는 어떤 건물의 부속 토지인 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이 문구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또 원상회복 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다라고 형식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충전소 내의 세차 설비 등이 매각 대상 토지 위에 걸쳐 소재 하나, 구체적인 점유 부분 및 면적은 측량을 요하는 사항임. 당연한 거죠. 내가 낙찰받은 토지가 주유소 내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는 측량을 해야만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명세서 요약사항이라고 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뭐 특이사항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와우, 옹벽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 있네요. 한 15m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제가 낙찰받은 땅은 이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당시에 공주시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고 매도를 직접 가서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매도하고 올라오면서 중간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기름도 채워 넣었었죠. SK 주유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또 제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위에 최신형 세차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옹벽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땅 위에 세차장으로 또 이용 중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토지는 누구한테 제일 필요한가요? 주유소 사장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낙찰받은 땅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겠죠. 미운 오리 새끼 마냥 따로 딱 떨어져 있는데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남은 땅까지 매입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할 만한 땅을 열심히 손품 팔고 낙찰 받아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빠르게 수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세차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넓은 땅에 이렇게 기다란 모양으로 부정형의 토지를 제가 낙찰을 받은 건데, 지적도상으로만 봐도 여기 도로랑도 붙어 있고 이 땅들과 합쳐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위성지도 모습입니다. SK 앵크린이 있고요. 정확히 측량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세차기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차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유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토지를 함께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자, 주유등기사항 보니까 한 분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낙찰을 받더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염려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 3,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4,61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 받았고 감정가 대비 45%의 낙찰을 받았네요. 저는 입찰 전까지 이 물건에 입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단독 낙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제 예상과 맞아 떨어졌네요. 자, 이제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이 물건도 몇 년 동안 묵혀뒀었어요. 2021년도에 해당 물건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유소까지 찾아갔었잖아요. 주유소에 일하고 계신 분한테 수소문을 했었죠. 땅 주인이
혹시 주유소 주인이냐?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유소는 직영 주유소였었어요. 그래서 토지 주인한테 매달 임대료를 내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토지 주인과 연락이 될 거 아니냐? 연락을 해서 저한테 전화 좀 달라고 해줘라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왔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이 토지 주인분은 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랑 통화가 된 거예요. 제 땅을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4,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감정가가 1억 350이었지만은 한 8천만 원 정도면 협의를 할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의견이 있었었는데 저는 8천만 원 이하로는 매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토지 주인분께서는 이 전체 땅을 매도할 마음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수를 하기에는 금액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수는 못했는데 자기가 그럼 부동산에도 내놓고 팔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팔아보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같이 팔면은 저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할인된 가격으로 인접 토지의 주인분께 매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수자가 붙으면 그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이라든지 매도하려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수자가 붙는 듯 했었는데 계속 가격을 좀 후려치려고 하더라고요. 협상은 한번 결렬이 된 상태였는데 저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 토지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토지 주인분은 SK 주유소에 임대를 주면서 매달 2천만 원 넘는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사용료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죠.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조금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시세대로 받고 싶을 거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해지니까. 그래서 2023년 5월 4일 날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뒤에 인접 토지 주인분에게 소장이 도달이 됐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한 달 넘게 있다가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을 내리겠다. 한마디로 서로 이의제기 없으면은 그냥 원고가 제기한 그 소장 내용대로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좋죠. 하지만 이해관계인분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분이 내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선임한 변호사 말은 잘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변호사분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면 협상은 잘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 건물 등 철거 청구해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또 함께 진행을 했죠. 대부분 지분 물건 또는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은 왜 입찰하기가 꺼려질까요? 이 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대부분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소장 하나를 작성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물건에는 그 소장이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뻔하거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든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이라든지 건물 철거 소송이라든지 한 번씩만 경험을 해보면은 교보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교보제를 활용해서 이름, 주소와 면적, 공유자 수 이런 것들만 바꿔주면 소장 쓰는 게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게 형사소송도 아니고 민사잖아요. 그리고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장을 한 번만 써보고 아니면 이런 소장을 하나만 구해놓는다고 하면은 이런 물건들에 대한 해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을 접수했더니 피고분께서 소송 위임장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답변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 대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니까 모두 기각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담은 준비 서면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성명 준비 명령 판사님이 야, 너 따로 서류 낸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내? 빨리 내! 라고 해서 재촉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9장이나 되는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핵심 요약을 해보자면 토지 경기까지 이 사건 옹벽과 해당 부지를 철거할 경우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지하에 이미 매설되어 있는 가스 저장 시설 및 유류 저장 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을 협의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021년도에. 근데 원고 등이 취득한 가액도는 현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가 제시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1억 350만 원의 감정가였는데 8천만 원 정도가 현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천만 원도 너무 과하다, 터무니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협상은 불발되었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유권을 취득한 2020년 5월 15일부터 지료 내지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향은 있으나 점유한 부분의 면적을 특정하기 위한 측량 감정 및 임료 감정 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산정돼야 할 것이다. 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고는 적게 주고 싶고 저는 시세 아니면 시세보다 높게 받고 싶고, 그 괴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임료 감정밖에 없거든요. 임료 감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다 적어서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요. 월 얼마의 임료가 적당하다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 금액대로 확정이 됩니다. 법원에서 측량 감정이라든지 임료 감정을 신청하면 비싸요. 일반적으로 내가 알아봐서 하는 것과 거의 2배 차이가 날 때도 있어. 근데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도 얻을 수익이 더 크다고 하면은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저는 2018년도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잔금도 2018년도에 치렀는데 왜 2020년 5월 15일 이후부터냐? 신탁으로 되어 있다가 피고분에게 소유권 이전이 넘어간 시점이 이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2년이란 시간이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신탁회사에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추후에 신탁회사와 소송이라든지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 준비 서면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청구 요지, 소유권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옹벽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월 70만원과 기발생분 57개월 임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음. 이건 제가 소장에 적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측량 임료 감정을 하기 전에 서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기일이 잡힐 예정이에요. 판사님께서 조정을 잡는 게 좋지 않겠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임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측량 임료 감정을 통해서 위치 면적 임료를 특정할 예정이고요. 또 피고에게 현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 받으면 괜찮지 않냐,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판사님이 또 이야기하신 거고, 또한 이 사건 옹벽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또 주장을 하니까 판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변론기일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측량 감정, 임료 감정을 하기 전에 서로 간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또 판사님이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2개 다 진행을 하면은 수백만 원 비용이 나갈 텐데 웬만하면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피고 측은 변호사석 했잖아요. 별지도면은 또 항공사진보다 측량을 통해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판사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직권 성립 여부 법리적으로 해석 후 답변이 필요한 상태,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우리 보러 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11월 달 조정기일을 통해서 서로 간 임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변호사도 이야기하는 게 피고는 가격만 맞으면 또 매입할 마음도 있다라고 판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 했을 때 그분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면은 가장 베스트였었는데, 지금은 8천만 원의 매도는 어렵겠죠. 또 그동안에 화성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기다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땅을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까지 또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1억이 조금 넘지만은 그 정도 선에서는 전 충분히 협의를 할 마음이 있거든요. 조정기일 잡히기 전에 이 물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매도를 하게 되거나 또 조정기일 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어 보이는 토지들 또는 주택들 경쟁 없이 낙찰받아서 수익을 얻는다면 그 기쁨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권리상 하자 없는 물건들만 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연속되는 폐찰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아예 경매 공매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분 경매 공매, 법정지상권, 부당이득 관련된 물건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들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익히셨다면 꼭 물건 검색 열심히 하셔서 물건들 찾으셔서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